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김민석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는 시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돌을 네. 좀 던지겠습니다. 좀 던져보세요. 네. 검찰의 증인으로 세워달라라고 했었는데 정작 증인이 하나도 없는 황당한 청문회가 되어버렸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뭐 본인은 처음에는 뭐 예. 검찰까지 증인으로 해도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야기했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한 명도 네. 없는 사상 최초의 이상한 청문회가 돼버렸죠. 네. 처음에는 이제 핵심 이슈가 결국 이제 전처라든지 네, 그렇죠. 뭐 이런 어떤 이슈였는데 이제 지금은 뭐 전처 이런 거를 국민의힘에서 이제 빼도 된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받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는 특히 가장 핵심인 강신성 씨라든지 그렇죠. 이 네. 불법 정치 자금에 과거에 2010년도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관계됐던 사람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뭐 1억 천이라든지 또 강신성 씨 소유의 네. 오피스텔에 그 김민석 그 후보자가 또 주소지를 뒀다든지 뭐 등등등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제가 볼 때도 정말 그 김민석 후보자에게는 네. 생명과 은인 같은 그런 어떤 존재인 것 같은데 예. 그런 어떤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제 청문회 정인으로 지금 안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김민석 후보자를 위해서 뭐 결사옹위를 하고 또 일부에서는 김민석을 보호하는 것이 이재명을 보호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네. 이게 좀 해도 너무 좀 도가 지나치다. 뭐 이거 청문회를 뭐 거의 뭐 알맹이를 뭐 빼고 하겠다 그런 어떤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이게 참 증인이 하나도 없는 황당한 청문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민주당이 엄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띄워드릴 건데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박찬대 의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김민석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는 시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돌을 네. 좀 던지겠습니다. 좀 던져보세요. 네. 예, 일단은 뭐 저희가 핵심적으로 지금 제기하는 의혹이 수익이 세비 5억 원이 전부인데 어떻게 13억 원을 썼냐. 어제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친민주당 성향 매체라고 하는 뉴스타파에서도 예. 비판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최소 현금 6억 6천만 원의 이 출처가 불명확하다. 네. 그래서 이 근거 없는 돈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처음에 김민석 후보자가 뭐 검찰 얘기도 했었고 전처가 생활비를 다 댔기 때문에 자기가 빚 갚을 그런 시간적 여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처를 불러서 좀 얘기를 들어보자 네. 라고 저희가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전처를 부르는 건 조금 과하지 않냐 이제 그러면서 결사옹위를 하더니 이 지금 증인이 채택이 불발된 이 히스토리가 그거거든요. 민주당이 피장파장으로 그러면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부부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도 부르겠다. 네. 이렇게 억지를 쓴 겁니다. 이거 왜 부른다?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왜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따로 적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도 불러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예. 이제 비상계엄을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어떻게 예언했는지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부르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억지를 쓰고 네.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증인 채택이 네.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러니까 그 격차를 당연히 좁힐 수가 없죠. 네. 저렇게까지 억지를 쓰는데 그래서 불발이 돼서 사상 초유의 증인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청문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입증하고 해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쪽이 김민석 후보자거든요. 네. 저희는 검증을 하는 사람들이고 네. 그 김민석 후보자의 이 어떤 의문스러운 자금 흐름을 누가 그럼 증명을 해주겠다라는 거냐. 사실 그 와이프를 부를 필요도 없죠.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입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자료 제출도 30% 정도밖에 되지가 않은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항이다. 근데 이 자료도 한덕수 그 국무총리 후보자 당시에 민주당이 1000건 넘게 1090건.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근데 그 단순히 건수만 많은 게 아니라 조부모한테 물려받은 자산 내역까지 다 증빙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글쎄 한 90여 건 정도 정말 필요한 내용들 요청을 했던 건데 뭐 부동산이나 그런 출입 내역들 그마저도 뭐 금융실명제 같은 이유를 들면서 다 거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사상 초유의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계좌 이체 내역이나 외화 송금 내역, 그러니까 아들과 관련된 것이죠. 아들 학비와 관련된 것인데 그런 핵심 자료가
금융실명법을 이유로 미제출됐다고 합니다. 야, 금융실명법까지 들고 나올 줄은 차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제출된 자료들도 쟁점 자료가 아니라 굉장히 기초적인 자료들이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청문회 수준이 사실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검증하는 사람을 공격을 하고 가족까지 공격을 하고 예전에도 이런 모습은 없었었는데 그래도 청문회에서 뭐 보이콧 같은 거 하지 말고 김인석 후보자를 앉혀놓고 최대한 많은 자료를 토대로 인사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예, 그래서 그 어제 이종배 예. 그 의원이 지금 이제 인사청문위원장 아닙니까? 예, 예. 이종배 위원장이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금 자료가 너무 안 오니까 어제까지 이제 자료가 이제 뭐 25% 정도 왔다 그래요. 네. 97건을 요구했는데 한 25% 정도 왔다고 하는데 너무 안 오기 때문에 청문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되면 좀 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보이콧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추측도 들었는데 네. 그렇게 하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이동재 앵커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게 사상 초유로 지금 청문위원을 오히려 검증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배운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검사를 공격을 하고 또 재판 이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재판부를 또 공격을 했죠.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재판부를 공격했는데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아버지이자 또 신의 사제인 이재명 대통령부터 이제 배운 걸 그런 걸 배운 것 같은데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서 청문위원을 공격한다. 정말 사상 초에 볼 수 없었던 어떤 일인데 또 뭐 공격을 하더라도 뭐 제대로 공격을 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뭐 돈이 뭐 얼마다 뭐 그런데 2억밖에 없는 왜 김민석 후보를 공격하냐 이런 어떤 정말 초등학생 어떤 수준의 어떤 그런 공격을 하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공격은 그 돈의 다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과 지출 그리고 돈의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고 또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정가 사범으로 그중에 두 번에 걸쳐서 불법 정치 자금으로 대부분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정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국민에게 뜻하게 밝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밝히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더 새로운 지금 의혹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저희가 짧게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거의 총리가 이미 된 것처럼 임명이 된 것처럼 AI 산업 육성 지원 이런 것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분이 이제 뭐 보도가 많이 됐었죠. 출판 기념회 2차례 해갖고 그걸로 현금 수입이 상당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분이 AI 관련된 책도 썼습니다. 이 책은 출판 기념회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챗GPT 세계 미래 보고서 새로운 부의 기회는 어떻게 오는가. 이름부터가 새로운 부의 기회는 어떻게 오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을 23년에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을 23년에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을 보고 또 이게 기본적인 주술도 맞지 않는다. 같은 문장도 같은 쪽에서 통째로 반복이 된다. 그 책에 대한 그 교본 문구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요. 저 화면에 보시면 작가가 원서를 짜깁기 하여 번역한 것이 너무 엉망이라 읽으면서도 문장들의 내용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읽다가 보면 몇 번을 읽어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과 주어가 동사가 두서없이 짜증이 나네요. 글쓰기의 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여기서 더 포인트는 물론 뭐 이제 부실한 책이라는 게 한두 권이 아니잖아요. 한두 권이 아닌데 이 책의 공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저자라는 박모 씨가 있는데 이분이 책 나오기 한 달 전에 김민석 후보자에게 또 5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야, 이거 보통 후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2002년 이제 선거를 서울시장 선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그 현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18년 동안 2020년까지 18년 동안 소위 정치적 어떤 낭인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생활이 좀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주변에 도움이 없이는 정치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어떤 후원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좀 불법 정치 자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개연성이 굉장히 좀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도문제 관계를 정리를 하면 일단 2020년도부터 2025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재산이 는 것이 일단은 한 8억 정도 늘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수익 지출 차이를 비교하더라도 수익이 한 5억 1천만 원 국민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세비로 이제 나왔는데 이제 지출이 한 뭐 현재 밝혀진 것만 들어 한 13억 한 8억 정도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강연이라든지 뭐 기타 수입이 있다 이렇게 네.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말정산을 떼 보니까 기타 수입이 1,400만 원밖에 없었죠. 아하. 그러니까 또 이제 말을 바꾸는 게 내가 이제 그 결혼 경사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 2번도 있었고 거기 수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 6억 정도가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 현금을 그대로 쌓아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때 썼다 네, 그러니까. 그때 썼다 이야기죠 매년 그때 썼다고, 썼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추적을 해보면 이제 또 말이 안 되는 게 재혼을 2019년도 합니다. 네. 뭐 재혼인지 사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혼을 2019년도 했는데 2019년도에 그럼 썼다면은 2020년도 공직재산신고에 포함이 안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조사가 빙부상이 2021년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뭐 2023년 또 출판 기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썼기 때문에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포함 안 됐다 이렇게 예. 이야기했는데 또 어제 언론 보도에는 2024년도에 아무런 어떤 수익과 관련된 액티비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추징금이 1억 5천인가요? 그것도 또 이제 갚은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러니까 또 지금 답변을 할 수가 또 없는 것이죠. 이런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좌파 유튜브나 그 좌파 언론, 뭐 진보 좌파 언론하고 맞춤형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아내와 애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아닌 거. 동문서답이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당당하게 편법을 자백하는 것도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입증이 안 되니까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몇억 원대 후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부분은 분명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8억 가까이 사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빙부상이나 재혼 축의금으로 몇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납득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혼할 때 그 페이스북에다가 축의금 안 받지 받겠다고 않겠다라고도 써놨습니다. 얘기를 예, 했죠. 예. 그러니까 사실 거의 출판기념회로 충당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는데 출판기념회를 해도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정가에 팔아서 8억 가까이를 충당을 하려면 10만 권은 팔아야 돼요. 더군다나 10만 권 판다 그거 김민석 후보 개인이 갖는 게 아니죠. 네. 출판 계약을 할 때는 이 출판사와 이 공저자와 모두 다 좀 분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게 장부나 그런 어떤 책 판매 내역들을 입증할 수가 있는데 입증이 전혀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입증되지 않는 돈을 받았다라는 걸 일단 자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입증되지 않는 돈을 연말에 신고하기 직전까지 모두 다 써버렸다. 네. 11월, 12월에 모든 행사들이 있었는데 한 달 안에 써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는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돈을 받고 썼습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계속 채권 채무 관계가 후원금이 아니라 정상적인 채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출처불명의 현금이 생겼으면 갚았어야죠. 근데 안 갚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돈이 없어서 안 갚은 것이 아니라 있어도 안 갚은 거라면 이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백 아니냐 이런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진우 의원의 표현을 빌어서 이렇게 장롱에 현금 넣어놓고 썼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정치인 처음 본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후원을 받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아까 그 공저자 같은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참 의문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민주당에 저렇게 좀 정치 낭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이게 좀 익스큐즈가 되나 봐요. 그래서 뭐 재산이 얼마 없다, 2억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는데 재산이 2억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억 단위의 그런 그 돈이 오갔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막대한 이 돈의 흐름을 출처조차 밝힐 수 없는 돈을 후원받고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전국에 얼마나 될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명백히 좀 잘못된 행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네. 어떤 영화요? 기생충. 세게 들어오시네. 아유 예. 그러고
예, 기생충 영화 예,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그 저희가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는 짧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오늘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한다고 합니다. 증인 없는 청문회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대충 예상은 돼요. 김민석 후보자 쪽이나 아니면 이제 민주당 쪽이나 보통 뭐 내란이라는 얘기나 아니면은 뭐 국힘에 대한 공격 같은 걸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보이콧하지 않고 끝까지 이 청문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콧하게 되면 누구만 좋아하겠습니까? 맞겠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결기 있게 나서야죠. 뭐 털면은 당신은 나올 거 없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예. 주진우 의원 청문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준호 의원 뭐 몸값만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지난주 방송에 나왔었는데 저희가 조금만 더 나중에 모실 걸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조회수가 잘 나왔을 건데. 그건 그렇고요. 어제 이제 장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주로 의원 출신들 많이 있었습니다. 5명이 의원 출신인데 유달리 눈에 띄는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 장관으로 활동하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현직입니다. 이분이 유임이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권이 바뀌면은 사람 생각도 바뀝니까? 이분이 양국법 관련해갖고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 입장을 완전히 확 바꿨어요. 이게 전형적인 예. 어떻게 보면 좀 영혼 없는 공무원 스타일인 거죠. 물론 이제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정치색이 있는 분도 아니고 네, 농촌경제연구원 어떻게 보면 학자 출신으로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이제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어떤 법에 대해서도 뭐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다 이렇게까지도 강력하게 민주당이 제안했던 법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는데 지금 갑자기 또 이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국정 기조에 맞추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은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한 것을 뒤엎어버리는 도저히 좀 납득할 수 없는 것인데 저는 왜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는 장관들이 행동을 할까? 그리고 지금 이번에 장관들이 이제 임명된 게 원래는 이제 국무총리가 새롭게 임명이 되고 국무총리가 이제 제청이 돼야지 이렇게 이제 그 장관을 지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있던 이런 어떤 청문회를 좀 뭐 기다리기도 좀 뭐 하고 뭐 이러니까 지금 2조 지금 지금 총리 대행제를 통해서 지금 제청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지금 부역하고 있다. 왜 그런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내란 특검이 겁나는 것 같아요. 내란 특검의 어떤 조사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당시 국무위원이었으니까 그렇죠. 뭐했냐? 예. 겁이 나니까 좀 이재명 정권에 어떻게 보면 좀 협조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이제 방어를 하냐면 일단은 양곡에 최대한 어떤 다른 것을 많이 좀 함으로써 어떤 재정의 어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어떤 식으로 하는데 그걸로는 제가 볼 때는 좀 납득하기 힘들 것 같고 지금 전체적인 좀 인사를 보면 일단은 너무 제가 볼 때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절반 아닙니까? 네, 지금 현역이 5명이고 권오로 의원까지 전직 같이 하면 6명인데 과연 이 방위병 출신이 과연 국방부 장관을 잘 할 수 있을지도 이제 걱정이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유독 네이버 출신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 하정우 AI 네. 수석도 그렇고 지금 한성숙 지금 이제 중기벤처부 전 장관도 지금 네이버 대표를 하시고 이제 고문한데 제가 이분들을 잘 아는데 네. 물론 이제 능력에 있어서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분야 이제 전문가라고 해서 과연 잘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제도라든지 또 뭐 이런 AI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규제 완화 특히 또 뭐 전력망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이제 해야지 되는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가를 했는데 왜 유독 네이버가 많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또 이겁니다. 성남 FC의 그 네이버 그 분당 사업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또 인연이 있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랜 인연이다. 오래된 생각이다. 네.
예, 그 네이버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에서 그 우리나라 대부분의 뉴스가 네이버 포털을 통해서 또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네요. 다음에 저희가 의원님과 함께 네이버 관련된 부분도 좀 상세히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방위 출신이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또 의혹이 제기가 된다면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송미령 장관 네. 이제 성함이 이름이 참 재밌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송미령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누가 있는지 압니까? 몰라요. 장개석 전 총통의 부인이 송미령이에요. 아, 그 언니가 송경련이고 그는 손문의 처거든. 저는 진미령 씨는 알고 송미령 씨는 몰랐어요. 그래서 네. 중국 현대사에서 송경영, 송미령 자매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죠. 예, 좋은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럼 송미령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일단 이분이 지난해 11월에 양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니까 반발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쌀 과잉 생산에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경제학도 출신의 박민영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 양곡법이 시행이 되면은 지금 문제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쌀값 하락이 고착화된다. 그러니까 아예 사주게 되니까. 그리고 품질 저하에 이어서 2030년에는 차액 보전 비용이 연간 3조 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이 된다. 3조 원.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예. 무제한 쌀 매입법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쌀을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팔든 판매되지 않은 분량만큼을 정부가 모조리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수요가 무제한적으로 존재하면은 공급도 그에 맞춰서 무제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음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예측 가능한 수준, 현재의 쌀농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쌀농가가 밭농가로 전환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밭농가에는 물만 대면 쌀농가가 됩니다. 예. 쌀이 쉽게 잘 자라기 때문에 주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모조리 다 이게 가격 무관하게 매입을 해준다라 그러면 누가 밭농가를 굳이 힘들게 일구겠습니까? 그렇죠. 다 쌀농가로 전환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을 보면은 쌀이 그나마 100% 이상 육박하는 그런 수준이고 밭농가들이 통상 20%대 내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밭농가를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오히려 식량 다양성이 해쳐지고 쌀 과잉 생산이 된다. 그리고 과잉 생산된 쌀을 모두 다 매입을 하도록 정부가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쓰여질지 예측 가능한 게 없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분량만큼을 사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송미령 장관이 이전에 송미령 장관이 아주 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3조 원 가까이가 쓰일 수 있다. 더 쓰일 수도 네.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송미령 장관이 뭐 이제 입장을 좀 정권에 따라 선회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거 자기 말도 있고 사실 관료라고 하면은 좀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좀 그런 최소한의 신념은 있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차라리 양곡법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농식품부에서 잘 이 안을 만들어 보겠다, 다듬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설득을 해보겠다,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말을 180도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영혼 없는 그런 공무원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던 뭐 이제 실력 준비만 되어 있으면은 정권 무관하게 쓰겠다, 예. 그런 인간 유형인 것인가, 그러니까 부역자를 원하는 것인지 실력 있는 사람을 정권 무관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지금 봤을 때는 부역자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죠.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전 또 어제 보면서 약간 좀 재밌었던 게 네. 국민 추천제는 그래서 추천제. 대체 왜 했을까?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실에서 짧게 국민 추천제도 잘 반영이 됐다 이러고 퉁쳤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게 글쎄요, 우리가 그 대선 끝나기 전부터 다 하마평에 올랐던 그런 인사들이 다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이준석 여가부 장관 이런 것도 많이 그렇죠. 추천이 그래서 들어왔는데. 뭐 유재석, 아이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주진우 뭐 법무부 장관. 예. 추천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잘 반영됐다라고 하면 끝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너무 쇼잉에 치중된 나머지 내실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뭐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는 게 어떻게 뭐 보면 이제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런 좀 뭐랄까 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네. 그런 좀 쇼를 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G7 G7 회의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청와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뭐 커피를 쏟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분이 원래 좀 몸이 좀 약한 분이라서 전혀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커피를 쏟았다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그분도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이에요. 체질이 약간 네, 혈관이 그러기 약하신 때문에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좀 쇼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지나친 어떤 쇼는 결국은 국민들은 안다. 진실이 결국은 이제 좀 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이제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송민희 장관은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디펜스를 합니다. 그 최대한 그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 쌀 농사 대신에 다른 어떤 농사를 짓는 것을 최대한 해서 이제 그걸 하겠다, 네. 보완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글쎄요, 그걸 과연 농민들이 이런 어떤 법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냥 기존에 뭐 쌀 농사 짓는 게 편하지 굳이 어렵게 어떤 그 밭작물로 전환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뭐 해서 뭐 보완하겠다? 제가 볼 때는 그거야말로 탁상공론의 좀 전형이다. 이런 양국관리법이 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반대를 했었냐면은 일단 그 재정 어떤 부담도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어떤 두 가지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다른 어떤 그런 작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형평성에서 더 불리하게 그 대우해 주는 게 아니냐. 네. 다른 작물들은 그러면 왜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지고 그 공급이 과잉되는 예를 들면 배추라든지 이런 어떤 작물에 대해서는 왜 그 정부에서 무제한으로 수매를 안 해주냐. 이런 어떤 형평성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사실은 이게 양국관리법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쪽 사업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전환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환을 할 때 이제 정부에서 뭐 도와줄 부분은 또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양국관리법을 통해서 딱 이제 정부가 다 이제 매입해 줄게 이렇게 되면 전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면으로 자본주의 기본 시스템도 위배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이송했는데 정작 주무장관이 이렇게 생각을 예. 이제 바꿔버린다. 예. 참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지금까지 송미령 장관 그리고 양국법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아까 이제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시길 때 진실된 사람이 이제 진실됨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좀 진실되게 자기의 그 마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람이 사실이 있어요. 저희 이분 얘기까지 꼭 해보려고 하는데 사면해달라고 마음속에 깊은 내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전달을 하던 요구를 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페이스북에 연이어 게시글을 올리면서 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짧게 보시면요. 갑자기 주진우 의원을 들고 나오면서 주진우 의원이 요즘 핫하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에 관여했기 때문에 갑자기 쌍방울 대북송금을 들고 나옵니다. 또 다른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검찰개혁의 시작 중 하나는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이 될 것입니다. 이화영은 끝까지 국민을 믿고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딱 썼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청구서를 들이민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의 시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뜬금없어요. 7년 8월 확정되신 분이 검찰개혁 얘기를 뜬금없이 하면서 또 주진우 의원을 비난을 하면서 갑자기 쌍방울 대북송금을 강조를 한다? 이거 어떤 전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 검찰만 비난해서는 부족하니까 법원도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법원도 개혁을 해야 된다. 네. 근데 7년 8개월형이면 웬만큼 확정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된 상황이 아니고서야 나올 수가 없는 형량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조작을 했다. 참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뭐 조작 여부를 떠나서 형이 확정됐고 잘못이 있지만 대통령이 특별히 사해 주노라. 그러니까 이런 제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조작이라는 그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지만 복역할 만큼 했고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인 건데 아예 지금 자기가 그 선고받은 판결 자체가 무효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량을 적당히 채우고 특별 사면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나오는 걸 넘어서 지금 당장 풀어줘라고 지금 다급함을 표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말 그대로 청구서라고 하는 것은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뭐 요구할 만한 지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분이 있으니까 청구서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제 이런 게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어떻게 또 생각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계속 쌍방울 대북송금 공개 예. 언급하면 이거 좋아할까요? 가짠치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사실 본인 재판은 다 중단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아무리 안에서 저렇게 얘기를 해봐야 이미 현직 대통령이 된 사람을 향해서 뭐 이화영 부지사가 뭘 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화영 평화부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을 만한 상황이 될 수가 그러니까요.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자중질환의 또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벌써 지금 한 2주일 사이에만 글을 2개를 3개를 올리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도 청구서 요구를 한다면은 재헌절이든 광복절이든 특사 강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좀 불가능할 겁니다. 일단 불가능할 법적으로 것 같아요. 예. 불가능한 이유가 일단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으로 인해서 이제 7년 8개월 받았지만 그 이외에도 지금 2건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불법 뇌물 사건하고 그다음 쪽이 후원하고 2건이 또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법상으로도 지금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지금 사면을 이제 하려면은 최소한 어떤 이제 형량을 먼저 살아야 되는데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게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예. 또 지금 이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못 견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구서를 지금 막 날리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요즘은 뭐 깜빵이 있어도 뭐 그 밖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자꾸 뭐 페이스북에 쓰니까 안에 있나 지금 밖에 있나 지금 혼동될 정도인데 어쨌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저렇게 계속해서 하는 거 보면 심적으로 굉장히 지금 현재 지금 뭐랄까 굉장히 좀 많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몇 년 동안 수사받고 또 깜빵 있으면서 고생도 하고 재판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뭐냐 이런 어떤 심정이 안 들겠습니까? 이분 재판 받을 때도 마음이 좀 심약해가지고 입장이 좀 바뀌었을 때 와이프가 와가지고 정신 차려! 네, 예. 입장을 바꿨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계속 현재 이렇게 이제 글을 이제 쓰고 있고 또 청구서를 지금 날리고 있는 형국인데 네. 앞으로 이런 상태가 얼마만큼 지속될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앞으로 더 강도가 네. 더 세질 것 같다. 특히 옆에 있는 뭐 조국이라든지 등등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 동해봐서 정말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진짜 그 사면 석방이라도 가면은 아마 폭발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흔들린 사람이 소문에는 김용도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들리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앞으로 어떤 위협, 협박 어떤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는 이미 사면된 것처럼 행시를 하더라고요. 뭐 보니까 한 달에 21차례 정도 이 외부인들 접견을 하고 예. 있다라고 하고 뭐 거의 주 5일째로 사람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면은 뭐 부산시장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국혁신당이 부산시정은 얼어 죽을 서울시장 정도는 나가줘야지 뭐 그런 식으로 맞받아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 갚아야 될 빚이 많구나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